네, 13번 준고정적인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고정적인 노동 비용은요, 우리 시험에서 2004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지금 2004년도 출제 문제가 난이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중하라고 하게 되면요, 이제 중에 해당하는 게 먼저 출제가 됐고, 이 8년 뒤에 2012년에 난이도 하급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고 중 사이 정도가 되는 게 2017년에 같은 주제지만 살짝 응용을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14번에 유연근무제를 위시한 이 문제의 응용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언젠가 응용돼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7년에서 이제 내년도 2024년이면 7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준고정적인 뭐 정확하게 노동 비용인데, 이제 노동에 대한 준고정적인 비용의 뜻과 유형에 대해 만약에 설명을 해달라. 2012년 2-1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은 노동 수요와 관련된 논이고요. 모든 비용은 가변적인 베리어블로 이제 판단을 하고 가정을 하는데,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입니다. 노동시간에 대해서 고정적이고 근로자 인원수 기초로 발생을 하고 근로시간당 한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고정비인데, 어떤 수량에 대한 고정비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이 준자를 붙여서 준고정적인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수험과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나중에 이제 그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해가지고요, 한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요, 일을 시키지 않아도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하게 발생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채용할 때 채용 광고 비용, 그 다음에 면접비 줄 때 선별 비용, 일자리 배치해서 어떤 일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준고정적인 비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노무사의 먹거리인 그 해고 분쟁으로 인한 공인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이 이제 해고 비용으로서 채용 해고 비용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요, 공식적인 지금 이제 훈련과 비공식적인 훈련과 관계없이요, 이제 훈련을 할 때 어디 학원을 보낸다, 재료비나 의복비를 준다, 명시적 화폐 비용이 있고요. 훈련에 투입되는 기존 근로자의 생산 감소, 그러니까 사수의 생산 감소라는 기회 비용이 있고, 그리고 훈련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신규 근로자의 생산 감소라는 세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크면 이렇게 1, 2, 3을 다 적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가급여, 이제 프린지 베너핏이라고 하는 이 임금 이해 총 보수가 정이고요. 이 우리 어떤 노동 쪽으로 구체적으로 풀었으면은 4대 보험, 퇴직연금, 육아휴직, 출산전휴가 등 법정휴가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번에 대한 답이었고요. 그럼 준고정적인 비용이 증가 혹은 발생할 때, 없던 게 빵 터지거나 있던 게 증가할 때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로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리 시험의 워크쉐어링 52시간 근무제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는 어떤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노동법의 화두로 떠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다시 재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 마지널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한계 지출 개념을 미리 써주셔야 되는데, 한계 지출은 한 생산 요소를 추가적으로 한계적으로 한 단위 투입할 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는데, 이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요, 기존의 정통적인 모형에서는 임금만 발생하는데 요 FCL이라고 하는 준고정적인 노동 비용이 섞여서 발생을 한다라는 걸 답에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규 채용을 L이라고 하고 연장 근로를 아우어의 뜻에서 H라고 썼는데, 이 부분은 교수자마다 기호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럼 기존 근로자의 연장 시간을 H라고 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이 50%라고 하게 되면 연장 근로를 나갈 때는 1.5W만큼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상충 관계, 대체 관계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일단 자본은 잠깐 고정시킵니다. 일정 수준의 근로자 수도 고정을 시켰을 때 이 신규 채용과 노동이 넓게 보면 노동 패밀리인데, 이 두 관계에서 상충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조건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기호 처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연장 근로가 지금 어떤 관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가로축에 놓고요. 여기는 MEH분의 MEL입니다. 그러니까 R분의 W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과 연장 근로 간의 의사결정,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크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윤극대화 조건 있죠.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그 MPK분의 MPL은 R분의 W와 같이 이쪽도 그 R분의 W가 MEH, MEL로 나와 있고요. MPL분의 MPK 관계가 이렇게 MPH, 보고자 하는 변수, 그 다음에 다른 변수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치게 하면 MEH분의 MPH가 되고요. 그리고 MEL분의 MPL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계 지출 1원당 생산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 가격은 이렇게 MEH, 여기 H가 있는 요게 분모에 들어간다라는 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준고정적인 비용이 뻥 하고 증가를 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신규 채용에 대한 MEL이 증가를 해요. 그럼 요 놈이 증가를 하면 이 우변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변이 더 커집니다. 이건 수식으로 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한마디로 한계 지출 1원당 연장 근로의 생산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신규 채용 대신에 연장 근로를 더 증가시키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경제학적으로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신규 채용은 감소하고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더 활용한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연장 근로가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장 근로 증가를 이제 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할증 임금의 증가를 예를 들어서 1.5에서 2배수, 그러니까 100% 가산으로 만약에 증가시켰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만요. 자, 이랬을 때는 부등호가 우변이 더 큰 걸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지출 1원당 신규 채용의 생산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 로마자 2, 3, 4번을 답에 꼭 적어주셔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요, 가만히 있었던 자본이 이제 움직이기 전에 결과적으로 노동 패밀리인 연장 근로, 그리고 신규 채용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평균 비용, ACL이라고 표시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그래서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대체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본 투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재화 생산의 평균 비용 ACQ의 상승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해서 규모 효과로 인해서 총 근로시간 감소라는 노동 수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채용이 감소할지 연장 근로가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둘 다 감소하는 효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인 노동 수요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숙련도를 고려할 때 할증임금을 증가를 통한 실업해소 대책은요, 단기적으로는 잠깐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대체 효과, 규모 효과로 인해서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숙련도를 고려했을 때는요, 워크쉐어링 정책이 기존 근로자의 어떤 근로시간 감소를 신규 근로자의 채용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 지금 기존 근로자가 숙련이고요, 신규 근로자가 비숙련이면 양자는 아예 대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표시는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실업 해소 대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논의가 이제 어떤 핵심적인 뼈대고요. 이 뼈대를 근간으로 응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2004년 문제인데, 이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당시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임금, 웨이지, 복지, 복리후생, 부가급여, 해고비용 등 그러니까 준고정적인 비용이 연장근로 증가가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해달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요, 아시다시피 2004년도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어떤 규제가 약했어요.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높고 부가급여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싼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증가했다 해서 앞서 설명드린 모형에서 H라고 하는 연장근로시간 자리에 비정규직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한계 지출은 비정규직에 대한 준고정적인 비용을 드시면 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해고 비용이 그 당시 갱신기대권도 없었기 때문에 제로였어요.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변수와 내용은 약간 바꿔치기로 냈고요. 그리고 2017년은 준고정적인 노동 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때 이때는 준고정적인 비용이 싸니까요. 사람을 더 많이 뽑아요. 즉 그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노동시간의 수요 변화는 감소한다라고 해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거 무조건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 2004년, 2012년 문제는 우상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냈었는데요. 2017년은 이렇게 좌하향해서 이 감소한다 이쪽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 대해서 뭐 59시간, 60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는 연장 근로에 대한 어떤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당연히 연장 근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신규 채용은 오히려 또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경제학적인 결론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